야담 이야기. 머슴을 사랑한 젊은 과부. 옛날 어느 마을에 서방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아직 점디 젊은데 서방을 일찍 떠나보내고 나니 밤만 되면 무척 외로웠답니다. 내 팔자가 진정 사내복도 없는 박복한 팔자란 말인가. 그런데 어느 날 머슴 홍식이가 자다 말고 소피가 마려워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피를 본 홍식이는 다시 들어가 자려는데 안방에서 여인의 숨 가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한 홍식이는 마님의 안방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남녀가 그것을 할 때만 나오는 여인의 숨 가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이 사내와 짓을 하다니 이럴 순 없는 것이오. 깜짝 놀란 홍식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서방이 떠나고 사내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고 사내가 찾아온 적도 없었는데 한밤중에 사내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빠진 홍식이는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설마 마님이? 아냐, 그럴 일 없을 거야. 날이 밝자 홍식이는 마님의 방에서 도대체 어떤 사내가 나올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안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어떤 사내도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람? 어젯밤 분명히 사내와 그것을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또 밤이 되자 홍식이는 잠이 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마님의 안방으로 가보니 오늘도 마님의 숨 가쁜 소리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홍식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손가락에 침을 바르고 문짝 창호지에 구멍을 내었답니다. 그리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희미한 달빛 아래 마님이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이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홍식이는 안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흠뻑 젖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홍식이의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자 홍식이는 견딜 수가 없어 후다닥 자기 방으로 돌아갔답니다. 언제부턴가 홍식이의 가슴 속에는 마님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홍식이에게는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마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짝 창호지에 나 있는 손가락 굵기의 구멍을 보면서 뜨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전날까지도 분명 없었는데 어젯밤에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님은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집안에 홍식이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다녀온 마님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물가에서 물소리가 쫙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물가로 가보니 홍식이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습을 본 마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얼른 지나치며 언뜻 본 홍식이의 몸이 울퉁불퉁한 게 사내 중의 사내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서던 발걸음을 멈추고 목욕을 다 마칠 때까지 숨어서 보게 되었답니다. 홍식이의 벗은 몸을 보게 된 마님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온몸이 달아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홍식이가 저렇게나 사내 중에 사내였다니. 홍식이가 새롭게 보이는구나. 그날 이후 마님은 홍식이가 머슴이 아닌 사내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멀리서 홍식이만 봐도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또 외로워진 마님은 홍식이의 벗은 몸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구멍 뚫린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홍식이가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왠지 기분이 더 묘해졌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모른 채 하고 하던 것을 계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가슴에 품으며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답니다. 밤만 되면 마님은 홍식이를 생각하고 홍식이는 마님을 생각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님과 머슴으로 신분 차이가 있고 또 수절해야 하는 과부이다 보니 서로 다가가기란 쉽지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어느 날 한선비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는 길인데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겠소이까?
말쑥한 차림에 훤칠한 모습을 한 선비는 점잖고 학식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선비에게 내어줄 방이 없습니다. 방이 아니어도 좋으니 헛간에서라도 하룻밤만 묵을 수 있게 해주시오. 오다가 보찜을 도둑 맞았는데 땡전 한 푼도 없어 그러니 이 나그네의 부탁을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시오. 들어보니 사정이 참 딱해 보였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잃고 빈손이 된 선비를 매몰차게 내쫓을 수 없었던 마님은 선비를 사랑채에 묵을 수 있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채에서 저녁을 먹고 묵게 된 선비는 방 안에서 피리를 꺼내어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가 어찌나 구슬프고 심금을 울리는지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사랑채 앞까지 와 있었답니다. 저렇게 피리 소리가 아름다울 수 있다니. 마치 천상의 소리 같구나. 다음 날이 밝고 아침이 되자 선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만 더 묵을 수 있을까요? 어젯밤 선비의 피리 소리에 넋을 잃게 된 마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하여 선비는 여러 날을 묵고 있었는데 밤마다 부는 피리 소리에 마님은 넋을 잃고 바라만 보았답니다. 선비님은 피리를 어쩌면 그렇게 잘 부시는지요. 제 피리 소리가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들다마다요. 그렇게 구슬프고 아름다운 피리 소리는 생전 처음입니다. 하, 그러시구려. 그런데 어찌 바깥분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요? 서방님은 일찍이 세상을 뜨셨답니다. 그렇구려. 이렇게 예쁘고 아직 한참 젊은데 참으로 아니 되었구려. 며칠 전에 이곳으로 오다 보니 들판에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더이다. 나와 같이 구경하러 가보지 않겠소? 그렇게 하여 선비와 마님은 들판으로 꽃 구경을 가게 되었답니다. 먼 발치서 모습을 보고 있던 홍식이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온 돌이 마님을 유혹하는 것이야? 홍식이는 불안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선비가 마님을 낚아채면 어쩌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훤칠하고 학식이 높은 선비와 한낱 머슴에 불과한 자신은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았으니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선비는 한양에 과거 보는 날이 아직 여유가 있자 마님의 집에 더 머물게 되었답니다. 서방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은 선비의 가슴을 흔들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마님에게 푹 빠진 선비는 마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피리를 불어 마님의 관심을 끄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선비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마님을 두고 선비와 머슴 홍식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벌써 선비와 마님이 가까워지는 걸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뭔 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홍식이는 자신이 불리해도 너무 불리한 입장이라 무슨 수를 써도 빨리 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홍식이는 나흘 후면 한양에 과거 시험이 있는 날이니 지금부터 사흘간만 선비를 꼼짝 못하게만 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고민하던 홍식이는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하여 홍식이는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술에는 배탈을 일으키는 약초 물을 섞어서 선비의 방에 가져다 놓았답니다. 밖에서 돌아온 선비가 사랑채에 들어가자 방 안에 술과 안주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이 챙겨준 술이려니 생각하고 선비는 무척 흡족해하며 술통을 모두 비웠답니다. 술을 다 먹은 선비는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변소를 줄기차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먹은 술이 문제인가? 선비는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줄기차게 변소를 다니다 보니 속이 모두 비워졌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 방문을 열어보니 방문 앞에 흰죽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내가 복통을 일으킨 것을 알고 부인이 죽을 써 주었나 보구나. 이렇게 감사할 때가. 하면서 선비는 흰죽을 모두 비웠답니다. 아니 그런데 또 복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선비는 변소를 줄기차게 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틀이 훌쩍 지나고 사흘째 날이 밝자 방문 앞에 한약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복통으로 고생하는 줄 아시고 부인이 한약을 다려오셨구려. 이렇게 고마울 때가. 하면서 한약을 쭉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약을 모두 마신 선비는 갑자기 또 복통이 일어나며 변소를 불이 나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 일이더냐? 사흘째 복통에 시달리다니.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날이 밝자 선비는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소이다.
덕분에 잘 묵다 갑니다. 고맙소이다. 별 말씀을요. 부디 과거 시험에 꼭 급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비는 떠났고 집에는 마님과 홍식이만 남게 되었답니다. 선비를 마님과 아무 일 없이 떠나보내게 된 홍식이는 속으로 승리의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떠나고 며칠이 지나 밤이 깊어지자 홍식이는 또 마님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안방으로 간 홍식이는 뚫려있는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려는데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마님의 손이 쑥 나오면서 홍식이의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님의 손에 이끌려 안방에 들어가게 된 홍식이는 너무 당황하며 얼떨떨하였답니다. 그러자 마님은 홍식이 품에 사르르 안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홍식이의 머리가 아찔해지면서 온몸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꿈이요 생시요. 아이고 조상님들 고맙습니다요. 내 오늘을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고 아껴두었던 비밀병기를 오늘은 한번 허벌나게 써볼라요. 속으로 신이 난 홍식이는 전 먹던 힘까지 모두 꺼내 그날 밤을 뜨겁게 불태웠답니다. 드디어 내가 진정한 사내가 되었구먼. 아이고 조상님들 고맙습니다요. 그나저나 나는 신났었는데 마님은 어쩔란가 모르겠네. 홍식이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담장 아래 잡초도 예쁜 꽃으로 보이고 지나가는 똥개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홍식이는 기뻐도 너무 기뻤습니다. 한편 마님도 서방이 떠나고 처음 갖게 된 하룻밤이 황홀해도 너무 황홀했답니다. 서방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홍식이의 것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짜릿한 경험을 한 마님은 여인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이었답니다. 사내의 참맛을 알게 된 마님은 홍식이가 소중해도 너무 소중했습니다. 홍식아, 제일 튼실한 닭으로 한 마리 잡아오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홍식이가 닭을 잡아오자 마님은 솥에 인삼과 갖은 약재를 넣어 푹 구웠답니다. 홍식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보거라. 아이고 마님, 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요. 앞으로 힘쓸 일이 많아질 테니 많이 먹어 두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힘하면 이놈 홍식이가 아니겠습니까요? 지는 힘 빼면 시체지라. 그렇게 마님과 홍식이는 밤이면 안방에서 천둥번개가 치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달콤하고 꿈 같은 시간은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선비님 아니신가요? 과거 보고 내려가던 중에 생각이 나서 다시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어요. 과거 시험은 잘 보셨나요? 그렇소. 느낌은 아주 좋은데 며칠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오. 그러니 결과가 나올 동안 좀 머물러도 괜찮겠소. 괜찮다마다요. 과거 보느라 고생했을 텐데 푹 쉬다 가시지요. 고맙소. 그렇게 하여 선비는 다시 사랑방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녁을 마친 선비는 방에 들어가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선비의 피리 소리에 마님은 또다시 넋을 잃고 어느덧 선비의 방문 앞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마님은 사랑방 마루에 걸터 앉아 선비의 피리 소리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인이 아니시오? 피리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그만. 바람도 찬데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리하여 마님은 사랑방에 들어가 선비가 피리 부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보게 되었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에 잘생긴 선비가 부는 피리 소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가슴을 설레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피리 소리에 취해 눈을 감고 음료를 타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피리 소리가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마님의 입술에 따스한 감촉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선비는 품속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리 소리에 심취해 있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마님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 홍식이가 알까봐 마님은 찍소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있으려니 잠시 후 홍식이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홍식입니다요. 오늘은 제가 인삼 한 뿌리를 먹었는데 벌써부터 쫙쫙 올라옵니다요. 그러느냐. 그런데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구나. 그렇습니까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요. 홍식이를 돌려보낸 마님은 생각이 많아졌답니다. 하나는 짜릿하고 하나는 달콤하니 둘 중 어느 하나가 좋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마님이 돌아가자 선비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여인이 있었다니 내가 복이 많구나. 이런 여인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한 선비는 마님에 대한 사랑이 한껏 커져만 갔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 다시 밤이 되자
선비는 다시 피리를 부는 것이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듣던 마님은 다시 또 피리 소리에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마님, 홍식입니다요. 오늘도 뻣뻣한 게 기운이 차고 넘칩니다요. 마님은 선비도 와 있다 보니 홍식이를 방으로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피곤해서 좀 쉬고 싶구나. 마님 기력이 없으시면 인삼 좀 다려올갑시오. 아니다. 며칠 쉬면 괜찮을 것 같구나. 홍식이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선비가 오고부터 마님이 벌써 몇 번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 둘이 무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 그러한 생각이 들자 홍식이는 바짝 긴장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한 홍식이는 일하는 것도 때려치우고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둘이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니 밤이 되자 마님은 선비가 머무는 사랑채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홍식이는 사랑방에서 둘이 뭔 일이라도 있을까봐 귀를 바짝 대고 들어보았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마님은 사랑방을 나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별일이네. 남녀가 한 방에 있었는데 말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다니. 이유야 어쨌든 선비가 계속 머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벌써 두 사람이 한 방에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으니 홍식이는 마음이 다급해졌답니다. 저 선비를 쫓아내야겠는데 어디 좋은 방도가 없을까? 그렇게 홍식이는 다시 선비를 쫓아낼 궁리를 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비가 마님을 마음에 품은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궁리한 홍식이는 장터에 나가 양반 복장인 갓과 도포 그리고 가죽신까지 구해왔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마님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안방 마루에는 갓과 도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에는 마님의 신발과 나란히 남자의 죽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선비를 찾아갔답니다. 선비님 주무시는지요? 어찌 그렇느냐? 다름이 아니라 선비님이 좋아하신다는 간식거리를 안방 마루에 올려놓고 깜빡했습니다요. 그러니 출출하실 때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요. 그래 알았다. 그렇지 않아도 마님이 찾아오지 않아 무척 기다렸던 선비는 마님이 뭐하고 있는지도 궁금했답니다. 그리하여 안방 마루까지 가게 된 선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신발의 갓과 도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외관 남자와 자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깜짝 놀란 선비는 다시 사랑채로 돌아왔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님과 혼인까지 생각하고 청혼을 어떻게 할지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외관 남자와 잠자리를 하다니 선비는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밤만 되면 외관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선비는 결국 마음을 접고 마님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소이다. 벌써 가시게요. 과거 시험 발표가 아직 며칠 더 남지 않았나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곳저곳 구경 좀 다녀볼까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조심히 가시지요. 그렇게 선비가 떠나자 홍식이는 다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아싸,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고 이젠 내 세상이련가. 하하. 그렇게 선비가 떠나고 밤이 되자 홍식이는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홍식이입니다요. 그래, 들어오너라. 제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아십니까요? 무엇을 먹었길래 그러느냐? 그건 마님이 맞춰보시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무럭무럭 커져만 갔답니다. 머슴은 부인을 왈칵 안으며 봉선아 미안해. 옛날 한 마을에 봉선이와 일남이라 불리는 처녀와 총각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절색인 봉선이는 마음씨 아름답고 손끝이 여물어서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모 공양도 잘해 인근 마을에 예쁘고 착하기로 소문이 난 처녀였습니다. 일남이는 힘장수로 근방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성품도 착해 남의 일을 제 일처럼 돌봐주어 동네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총각이었습니다. 봉선이와 일남이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봉선과 일남은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그리움과 허전함에 마음이 쓰라릴 지경이었습니다. 봉선이와 일남이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돈독해졌습니다. 봉선이가 바구니를 들고 나무를 캐러 나가면 일남이는 슬그머니 지게를 들고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런 두 사람을 마을 사람들 모두 어여삐 생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운마을의 허지주 둘째 아들 성만이라는 작자는 봉선이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던 터라 둘 사이를 질투했습니다. 이러한 성만의 기질을 눈치채고 있던 봉선이는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워 가을에 일남이와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평화롭게 혼례를 올릴 줄 알았던 봉선이와 일남이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봉선이가 일남이와 혼례를 올리는 것이 싫었던 성만이는 관청을 등에 업고 일남이를 3년간 다른 곳으로 노역을 보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일남이를 기둥처럼 믿고 살았던 봉선이 어머니는 일남이가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혼례라도 치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남은 고아로 자라 머슴살이 품팔이로 살아가는 형편에 잔치라는 명색만 내고 3일간의 신혼부부 생활을 하다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몸만 건강히 돌아와. 봉선이는 남편이 된 일남이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너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봉선이는 일남이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꼭 무사히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줘. 일남이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일남이가 떠난 날부터 봉선이는 밤마다 뜰하게 나갔습니다. 저희 남편을 건강하게 보내주세요. 뜰하게 나간 봉선이는 일남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봉선이는 달이 뜨는 밤이면 달을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내 얼굴을 찍어다가 우리 낭군에게 보여주고 낭군 얼굴 비춰다가 나를 보게 하려무나. 일남이에 대한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사무쳤습니다. 일남을 향한 봉선이의 애틋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만이는 매일 같이 봉선이를 성가시게 했습니다. 성만이는 봉선이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그녀를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혼례까지 올렸는데 어찌 그러는 거야. 봉선이가 버럭 짜증을 내도 성만이는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날은 봉선이가 샘물터로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틈에 또 다시 따라온 것인지 뒤에서 성만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물 한 바가지만 떠줘. 봉선이가 물을 떠서 주자 성만은 소처럼 들이켰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는 봉선이가 주는 물이 별맛이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며 치근덕거렸습니다. 봉선이가 나무를 캐러 갔다가 진달래를 꺾어가지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길목을 막아선 성만은 봉선이가 들고 있는 진달래를 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진달래 안 주면 여기 못 지나갈 줄 알아. 하는 수 없이 봉선이는 진달래를 성만에게 주었습니다. 성만은 성화를 부려 억지다짐으로 꽃을 받아서는 가슴에 진달래를 달고는 봉선이가 주었다고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때론 금전으로 인심을 사보려고도 하고 때로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남을 향한 봉선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나는 낭군님만 기다릴 것이야. 봉선이는 성만에게 일남을 향한 마음을 표하고는 했습니다. 성만이 봉선이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 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만은 자신의 야욕을 채우지 못하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결국 성만이는 꾀를 하나 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읍에 한 관리가 와서 일남이가 전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성만의 수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봉선이 모녀는 그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마저 생과부가 되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결국 봉선이는 천혜고아처럼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집을 지키는 봉선이는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지새웠습니다. 관가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니 일남이가 죽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석 3년을 기다려보고자 하는 게 봉선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만이는 이런 봉선이의 속도 모른 채 밤낮으로 봉선이의 집을 찾아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붙여도 봉선이는 받아주지도 않았지만 성만이는 끈덕지게 들러붙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봉선이의 마음을 흔들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도 봉선이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주고 있으니 성만이 끼어들 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만이는 다른 한 술책을 꾸몄습니다. 몇몇 불황자들을 불러 술을 얼큰하게 취하게 먹이고는 자기와 봉선이가 앞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말을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봉선의 행실을 보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평생 생과부로 지낼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봉선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에서는 집으로 찾아온 성만이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봉선이는 다시는 발길을 자신의 집에 들여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있고 권세 있는 성만이가 치근치근 달려드는 발길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성만의 무례한 행동에 봉선이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피지 않은 꽃에 나비 안 오고 꿀 안 든 꽃에 벌 안 들거늘 결백한 봉선 앞에 성만이도 물러갈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성만이는 여전히 봉선이를 찾아와 귀찮게 굴었지만 봉선이는 한 번도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죽었다던 일남이가 3년을 보내고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립던 아내와 기쁜 상봉을 생각하며 마을에 들어선 일남이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려주겠다던 아내 봉선이가 성만이와 좋아하는 사이라는 말을 듣자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봉선이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나타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일남은 아내 봉선이를 냉대할 뿐이었습니다. 봉선이는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이토록 매정하게 대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통 자신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으니 어디 가서 딱히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다린 남편이 자신을 홀대하니 봉선이는 살아 무엇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봉선이는 어두운 들판으로 나가 스스로 숨을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붉은 선지피가 봉선의 흰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튿날 일남이는 봉선이가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식어버린 봉선의 몸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일남이는 봉선의 무덤 옆에서 사흘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일남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덤이 갈라지며 봉선이가 솟아오르는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했던지라 일남이는 봉선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덤을 어루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그런데 무덤 꼭대기에 한 폭이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일남이는 그 꽃을 떠서는 집 울타리 안에 심었습니다. 꽃은 자라 다닥다닥 피어올랐습니다. 그 꽃을 뜯어 손에 쥐고 만졌더니 손톱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니 씨가 여무는 족족 톡톡 튀어올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일남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톱에 드는 빨간 물은 봉선의 결백한 피를 말하고 씨가 튕기는 건 봉선의 결백한 속을 들여다보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봉선을 기억하기 위해 이 꽃을 봉선화라 불렀습니다. 인조 무렵 가평에 한 유생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였는데 그의 학문은 깊지 않아서 역사와 문장 방면에 약간 조예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유생이 어떤 볼일이 있어 집을 떠나 강원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말을 타고 가던 중 어느 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비를 만나 흠뻑 젖었습니다. 게다가 느닷없이 하인이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유생은 놀라고 당황하여 시신을 산모퉁이에 끌어다 두고 울먹이며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가 타고 온 말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죽고 말도 죽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길도 낯서니 유생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유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안광이 형형하고 머리털이 눈처럼 새하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유생은 종이 죽고 말도 죽고 비는 억수같이 내리는데 길을 잃어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이를 듣고 유생을 딱히 여겨 지팡이를 들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편의 소나무 숲을 건너면 집이 한 채 있다네. 숲에서 시냇물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올 것이야. 젊은이가 노인이 일러준 방향을 바라보니 1, 2쯤 떨어진 곳에 나무가 우거진 숲이 있었습니다. 유생은 노인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문득 뒤돌아보았으나 노인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척이나 놀랐으나 노인이 가르쳐준 곳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유생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커다란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대나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커다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내 바닥에는 조약돌이 깔려 있었는데 하얗고 깨끗한 것이 마치 보석을 깐 대로 같았습니다. 시냇물을 따라 걸으며 보니 물의 깊이가 일정해서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리쯤 더 올라가자 화려한 누각이 보였습니다. 기둥이며 처마의 모양 또한 멋들어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생은 가시나무 지팡이를 짚고 젖은 몸을 이끌고 누각 안으로 들어선 후 앉아서 쉬었습니다. 누각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는데 옥돌처럼 매끄럽고 윤이 났는데 갈라진 틈이나 흠집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돌이 티 없이 완벽했습니다. 누각 안에는 돌로 된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는 주역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비치로 된 화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향이 타오르고 있어 누각 전체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 비가 그쳐 사방이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유생이 거기에 앉아 경의에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누각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떤 노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거북이나 학처럼 나이가 아주 많아 보였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녹색 옷을 입고 비치색의 구절죽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풍모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사람이 아닌 신선처럼 보였습니다. 유생은 노인을 이곳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읍하였습니다. 노인은 유생을 친절히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의 주인인데 그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네. 그리고는 유생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경치는 더욱 수려하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유생을 신비스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문득 살펴보니 노인은 간데없고 유생만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좀 전에 누각처럼 귀한 돌로 지어진 대궐 같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어찌나 크고 으리으리한지 끝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유생은 한양에 있을 적에 왕궁도 여러 번 보았지만 이 건물에 비교하면 왕궁조차도 초가집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유생이 대문에 이르자 예복을 입은 이가 맞이하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각을 두세 채 정도 지나자 이윽고 유난히 장엄한 건물에 이르렀습니다. 돛돌 위로 올라서자 조금 전에 만났던 신선 같은 노인이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유생은 노인에게 다시 절했습니다. 유생은 원래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서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서툴러 황송해하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다시금 유생을 반기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곳은 그대가 살던 진세가 아니라 선계의 궁전일세. 내 그대가 옴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대를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네. 신선은 고개를 돌려 명을 내렸습니다. 이 손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잠시 후 시동이 음식을 가득 담은 소반을 내왔습니다. 지상에서 본 적이 없는 산의 진미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매우 많았습니다. 유생은 배가 고팠던 터라 산의 진미를 양껏 먹고 마셨습니다. 잠시 후 소반을 가져가자 신선이 말했습니다. 내게 딸이 있는데 이제 혼기에 이르렀지. 그래서 사윗감을 찾고 있었는데 아직 마땅한 사람을 못 구했다네. 자네가 여기 온 것이 이런 인연이 아닌가 싶으이. 그러니 여기서 내 사위가 되어 사는 것이 어떠한가. 유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엎드린 채 묵묵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선이 고개를 돌려 하인에게 명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오너라. 12세 살쯤 된 아이가 바삐 나오더니 신선의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배곡같이 하얗고 관옥같이 수려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신선이 이들을 가리키며 유생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일세.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윗감으로 이 젊은이를 택하였다.
결혼은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너희들이 길리를 택하여 나에게 알려다오. 두 아이는 손가락을 꼽아 나를 헤아리더니 함께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길일이 옵니다. 신선이 유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혼례식이 정해졌으니 자네는 혼례일까지 사랑채에서 기다리도록 하게. 신선은 다시 아무개를 부르도록 명하였고 잠시 후 천의를 입은 선관이 들어와 부복하였습니다. 선관은 용모가 준수하며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궁주가 명하였습니다. 이 젊은이를 사랑채로 안내하고 혼례일이 될 때까지 잘 대접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선관은 유생을 안내하였고 유생은 절하고 물러났습니다. 문 밖을 나서자 붉은 가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관이 유생에게 가마에 오르라 청하였고 8명의 가마꾼이 유생을 태우고 유연하게 출발하였다. 며느리를 가자 다른 궁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궁전도 화려하고 장엄하기 그지없어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우아한 꽃과 나무가 우거진 곳을 지나 누각에 이르렀습니다. 옷과 보석으로 꾸민 상자에서 화려한 의복을 꺼내어 향탕에 목욕한 유생이 갈아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생은 비에 흠뻑 젖은 옷을 벗어두고 천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선관은 혼례일이 될 때까지 유생과 같이 지냈습니다. 마침내 혼례일이 되자 또 다른 아름다운 예복을 가져왔고 또 목욕한 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자 유생은 다시 가마를 타고 신선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을 20명쯤의 선관이 호위했습니다. 궁에 이르자 한 선관이 유생을 안내하여 혼례가 준 준비된 정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유생은 혼례 준비를 하고 절을 하였으며 일을 마친 후 다시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정각 안은 비취종 소리와 달콤한 향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유생은 안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은 것이 선녀 같았습니다. 유생은 이들 중에 신선의 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이의 보조를 받으며 신부가 들어왔는데 화려한 장신구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부의 화사함이 궁전을 환히 밝혔습니다. 유생이 신부 앞에 섰으나 옥부채에 가려 신부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 눈앞이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신부에 비교하면 다른 여인들은 봉황 옆에 까치에 불과했습니다. 신랑은 당황하여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사람이 도와주어 절하는 것이나 다른 혼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혼례식은 인간 세상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혼례식을 마치고 유생은 신랑의 방으로 되돌아갔는데 수놓은 장막과 금을 입힌 병풍, 비단옷과 보석 칼개 등이 인간 세상에서 본 적 없을 정도로 화려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장모가 유생을 불러서 뵈러 갔습니다. 장모는 30살 정도로 보였는데 그 용모는 갓 피어난 연꽃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큰 잔치가 열렸는데 많은 손님이 초대되었습니다. 잔치에 연주된 풍악은 여태껏 인간 세상에서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감미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여인들이 나와서 치맛단을 살포시 들고 소매자락을 나풀거리며 춤을 추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던 구름도 잠시 멈추어 들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취한 연회야 연회가 끝이 났습니다. 시골의 초가에서 자란 유생이 갑자기 신선의 수장을 만나 영광을 누리고 인생의 반려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안이 벙벙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유생도 어느덧 선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1년 남짓 보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좀 더 선계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선들이 보는 경치를 보지 않겠어요? 유생이 답하였다. 기꺼이 그러겠소. 그러자 아내는 유생을 푸르른 산으로 둘러싸여 산책하기 좋은 멋진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들어가면 갈수록 경치는 더욱 빼어났고 맑은 물이 용솟음치고 작은 폭포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경치는 갈수록 더욱 절묘하였고 기와요초와 만발하고 징금이수가 즐거이 넘나들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인세로 되돌아갈 생각을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를 구경한 후 유생은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는데 마치 층진 탑 같았습니다. 꼭대기에 오르자 눈앞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엔 섬들이 파도 위로 넘실거리고 낙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유생을 위하여 하나하나 가리키며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황금 궁전으로 가득하고 상서로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흥에 겨운 사람들이 몰려 있어 어떤 이는 학을 타고 어떤 이는 봉황을, 어떤 이는 기린을, 어떤 이는 구름에 앉아 있고 어떤 이는 그냥 허공을 걷기도 하고 어떤 이는 파도 위를 부드럽게 활주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위에서 내려오고 어떤 이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서쪽으로 어떤 이는 남쪽으로 어떤 이는 무리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퉁소와 검은고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너무 진귀한 구경거리가 많아서 이루 다 열거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지내며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고 유생과 아내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는데 어느 날 유생이 아내와 앉아 있다가 문득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그 이유를 묻자 유생이 답했습니다. 나처럼 가난하게 살던 시골뜨기가 어떻게 신선의 사위가 되어 이러한 삶을 누리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나 내 옛집에 홀로 계신 노모를 뵙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 뵙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싶으세요? 그럼 울지 말고 당장 뵈러 가세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남편이 어머님을 뵙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신선은 유생을 불러 어머님을 찾아뵙도록 허락했습니다. 유생은 당연히 장인이 많은 하인을 불러 수행하게 명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생의 아내가 작은 짐을 챙겨준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유생은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는데 장인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자네 어머니를 뵙도록 하게. 내 머지않아 자네를 다시 부름세. 장인은 유생에게 하인 하나를 붙여주었고 유생이 대문 밖으로 나오니 비쩍 마른 말이 누더기 같은 안장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유생이 자세히 보니 말과 하인은 갑자기 비를 만난 날 죽은 그 말과 하인이었습니다. 유생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로 온 것이냐. 하인이 대답하기를 도련님을 모시고 가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잡아채더니 여기로 데려왔습죠.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유생은 대경실색하여 짐을 꼭 묶은 다음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하인이 뒤를 따랐는데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계의 풍경이 금세 인간 세상의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안개 낀 산에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고 길 옆은 벼랑이었습니다. 유생은 뒤돌아서 성계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이었던 듯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유생은 상실감에 문득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계의 하인이 유생이 우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성계에 몇 년간 머무셨지만 속세의 칠정을 끊지 못하여 신선이 못 되셨군요. 만약 이러한 칠정을 끊으셨다면 눈물을 흘리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들은 유생이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길을 나선 후 몇 리 정도를 지나자 대로변에 이르렀습니다. 하인이 유생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련님도 길을 아실 테니 소인은 이만 돌아갈까 합니다. 그리하여 길을 계속 간 유생은 이윽고 집에 이르렀습니다. 유생이 집에 가보니 무당을 불러다 굿판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는데 무당이 기도문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유생을 보고 놀라 귀신이 나타났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은 유생이 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유생의 어머니가 왜 그동안 집에 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유생은 어머니가 매우 무서운 사람이라서 감히 사실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야기를 지어내어 대답했습니다. 마침 유생이 돌아온 날이 유생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유생이 아내가 챙겨준 보따리를 열어보니 안에는 4벌의 옷이 있었는데 계절별로 한 벌씩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1년이 지나자 유생의 어머니가 유생이 혼자인 것이 안쓰러워 마을 선비의 딸 하나를 신부감으로 데려왔습니다. 유생은 원래 유약한 성격이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기가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즐거움은 없었고 둘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유생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가 있었습니다. 유생이 집으로 돌아온 후 친구가 종종 유생을 보러 왔는데 밤새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그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생은 친구에게 성계에 가게 된 사연과 거기에서 결혼하게 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몹시 놀라 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생은 친구가 기억하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옷이 차이가 났습니다. 친구가 옷을 살펴보니 매우 이상한 재료인데 무명도 아니고 비단이나 솜도 아닌 것이 따뜻하고 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봄엔 봄옷 한 벌, 여름엔 여름옷 한 벌, 가을과 겨울도 한 벌씩으로 충분했는데 그 옷들은 한 번도 빤 적이 없어도 더러워지지 않았고 해지거나 닳지도 않았으며 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가 이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신선이 보낸 하인이 유생의 두 아이를 데리고 유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편지를 전해주길래 펼쳐보니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년에 자네가 사는 곳이 쑥대밭이 되어 모든 사람이 적의 손에 죽고 말 터인즉 자네 식구들도 모두 데리고 내가 보낸 심부름꾼을 따라오게. 유생은 친구에게 편지의 내용을 말해주고 두 아이도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친구가 보니 이 아이들의 용모가 비단과 빛이 같았습니다. 유생은 어머니께도 이 문제를 말씀드리니 어머니 또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푼 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가 1635년이었는데 이들이 사라진 후 아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 유생이 살았던 마을은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가평에서는 이 이야기가 노소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살았습니다. 가난뱅이가 가난한 이유는 재물이 될 만한 것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쌀이 생기면 양식 없는 사람에게 주고 돈이 생기면 없는 사람에게 주고 이러니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왜 부자인고 하니 남의 것이든 자기 것이든 무엇이든지 한번 들어온 것은 절대 내놓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린 연장도 안 내놓고 꾸어 쓴 돈도 갚지를 않았으며 심지어 남의 집 닭도 모이를 찾다가 그 부자 집으로 들어갔다 하면 다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 집에 들어온 건 다 제 것이라고 우기고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부자 집의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가난뱅이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술술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저절로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가난뱅이 농부는 그 냄새 한번 구수하군. 부자집에서 생선을 굽나 보네 라며 말하였습니다. 가난뱅이 집에 마침 양식이 모자라서 며칠 동안 끼니를 있느니 마느니 했더니 배가 몹시 고픈데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니 배가 더 고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멀건죽으로 저녁을 때워야 할 텐데 반찬인들 먹다 남은 된장밖에 더 있으려고 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생선 굽는 냄새가 더 입맛을 당기는 거였습니다. 가난뱅이는 부잣집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서서 생선 굽는 냄새를 흠뻑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자가 저녁 먹기 전에 바람이나 쐬려고 어슬렁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저기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옆집 가난뱅이가 담벼락에 기대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서 있길래 부자는 왜 남의 담벼락에 서 있지 생각하고 다가섰는데 이 가난뱅이 농부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있잖아. 아무리 냄새지만 우리 집 생선 굽는 냄새인데 그걸 공짜로 맡고 있다니. 부자가 다짜고짜 가난뱅이를 잡고 흔들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아,
남의 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맡는 법이 어디 있나. 한창 구수한 냄새에 취해 있던 가난뱅이가 깜짝 놀라서 그만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오. 그러니 부자는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고래고래 악을 쓰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응. 저 생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장에 가서 열량 주고 사온 것인데 자네가 냄새를 맡아도 반은 맡았을 터이니 반값이라도 쳐줘야지. 어서 단 양을 내게. 가난뱅이가 듣고 보니 기가 막혀도 너무 기가 막혀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허허,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도 냄새 맡은 값 달라는 경우는 처음 보았어. 그게 말이 되오 라고 말하니 부자는 그럼 관내로 가서 결정을 보자꾸나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가난뱅이는 부자가 왜 관내로 가자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원님이 바로 이 사람 형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자 귀찮아질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값을 쳐달라니 줘야죠.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일까지 한 양을 갖다 드리리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왜 한 양이냐며 단양을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가난뱅이는 이 부자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단양을 갖고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혹시 냄새 맡은 값을 떼어먹힐까봐 마누라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 몇 번이고 가난뱅이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내일까지일세. 만약 나를 넘기면 이자까지 물어야 하네. 여기 증인도 있으니 떼먹을 생각은 하지 말게 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고을원님인 형님이 자기네 집으로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뱅이는 내일 원님까지 온다고 하니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때 아닌 빚을 지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그저 기가 막혀 허허 그거 참 허허 그거 참 하고 있으니 아내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글쎄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어 하고 낱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내도 기가 막혀 입만 딱 벌리고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10살 먹은 아들 녀석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서 냄새 맡은 값은 주기로 하셨나요? 하고 물으니 그럼 어떻게 하냐? 막무가내로 단 양을 내라는 걸. 내일 모레 너희 할아버지 제사상 보려고 남겨둔 단양이 있기는 하다마는 그걸 줘버리면 제사는 뭘로 지낸다. 그러니 아들놈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버지에 말하였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제게 맡겨두세요. 이 녀석아 내까지 께 무슨 좋은 수를 내? 글쎄 두고 보시라니까요. 너 행여 그 돈을 안 줄 생각은 말아라. 내일 부자지평님인 고을 원님도 온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사람이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걱정 마세요.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할아버지 제사는 제사대로 탈없이 지내는 수가 있어요. 허허 그놈 참.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아들놈이 돈 단양을 가지고 부잣집으로 가는데 무슨 일인지 갈 때 마을 사람들을 여러 불러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대문 앞에 서서 여기 냄새 맡은 값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 부자랑 부자 형님인 원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돈을 주지는 않고 엽전 주머니를 아래 위로 살랑살랑 흔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엽전 소리가 짤강짤강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흔들고 나서 부자에게 말하기를 돈 소리 잘 들으셨지요? 이제 갑니다. 하고 아들이 말하니 부자가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이놈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않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맛을 보기는커녕 구경도 못하고 냄새만 맡은 생선값이니 그 값도 소리로만 쳐드리는 게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옳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주막도 지나가면 돈 내고 지나가야 하나 라며 사람들이 말하니 부자 형님인 원님이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알아채고 동생인 부자를 쳐다보며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집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오라고 하였던 것이냐. 내 너랑 연을 끊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말거라. 라며 원님은 돌아갔습니다. 이에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뱅이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의 명석한 재치 때문에 아버지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자도 잘못됐지만 가난뱅이 농부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긴 후 남을 도와줘도 될 텐데 자기 가족은 굶고 있는 상황에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가장으로서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가족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남한테는 천사인 양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여러분들은 가족을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과부 며느리가 시아버지 장모된 사연? 옛날 어떤 집에서 외아들을 장가보내 며느리를 보았는데 손주도 못 보고 외아들이 그만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안주인도 죽었습니다. 이러니 식구라고는 달랑 시아버지와 과부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홀시아버지하고 청산과부 며느리만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해서 홀시아버지를 참 끔찍이도 잘 모셨습니다. 아침 저녁 문화는 물론이고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밤낮으로 공대하기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이러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청춘에 혼자 되어 저 같은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딱해서 마음이 편치를 않아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가시방석에 누운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만 아니면 며느리가 홀가분하게 개가해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터인데 자기 때문에 저러고 사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조용조용 타일렀습니다. 얘야, 며느라가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나 때문에 이리 고생하는 걸 보기가 참 괴롭다. 너같이 젊은 나이에 어찌 그리 살겠느냐. 나는 살 날도 멀지 않았으니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좋은 자리 찾아서 잘 살도록 해라. 효성지극한 며느리가 그 말을 바로 따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로하신 아버님을 홀로 두고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시아버지는 자꾸 며느리를 타일렀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살면 내 맘인들 편하겠느냐? 내 아직 몸이 성하니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차라리 내 마음이나 편하게 해다오. 내가 가진 돈을 좀 갈라줄 터이니 그걸 가지고 바로 떠나거라. 그러면서 돈을 한 보따리 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며느리도 어쩔 수 없어서 하직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정처 없이 가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한 처녀가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잘 못 되길래 거기 가서 같이 불을 떼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처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집이 가난하여 아버지도 제취를 못하고 저도 홍기를 놓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집이라면 인연을 맺을만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살자고 그랬습니다. 처녀 집에서야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일 테니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 아버지와 혼인을 해서 살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얻어온 돈을 미천 삼아 논밭도 조금 사고 억척같이 일해서 잘 살았습니다. 가난하던 집 살림살이도 조금 펴지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고 온 홀시아버지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집 딸이 관연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관연한 지 한참 지난 딸을 평생 처녀로 늙히시렵니까? 그러자 남편은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홍기를 놓쳐
저렇게 늙어버린 처녀를 누가 데리고 가겠소? 그래서 전에 같이 살던 시아버지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비록 나이는 많지만은 심덕이 후하고 살림살이도 먹고 살만하니 그리로 시집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좋다고 해서 딸을 설득시켜 시아버지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아버지 장모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사위가 된 거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냥 가벼운 옛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